미래를 여는 새로운 눈, 미래 예보 시간입니다. 자,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미래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그럼 먼저 6월 달에 있었던 화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 스팟, 드디어 6월 16일부터 일반인에게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공개된 홍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넘어지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면들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의료계에서도 쓰이고, 춤출 때도 쓰고, 공 던지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저도 한 대 갖고 싶기는 한데, 문제는 가격이죠. 자, 스팟 한 대의 가격, 컨트롤러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입니다. 야, 도저히 사기 힘든 그런 가격이죠. 자, 그래도 지금 주문하게 되면은 약 6주에서 8주 안에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난달에 보여드렸던 중국의 로봇이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분들은 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셔브룩대 연구진이 공개를 한 제3의 팔이에요. 자, 저런 로봇 팔을 허리춤에 차고 사과를 딴다든지 여러 가지 임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렇게 사다리는 내가 잡고 페인트는 로봇 팔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지금은 직접 저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래도 하나의 팔이 더 생기게 된다면은 작업 현장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 팔의 무게가 약 4kg이고 최대 5kg까지 들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발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퀴벌레 로봇 신형입니다. 약 2.25cm의 크기이고요. 저렇게 바퀴벌레 크기와 거의 비슷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옆으로도 이동하고 돌 수도 있고 심지어 점프도 가능한데 제일 놀라운 건 속도도 바퀴벌레처럼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초 동안 자신의 몸 14배가량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저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좁은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임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에서 선보인 자율형 대화 로봇 로미입니다. 자, 굉장히 귀여운 모습의 대화형 로봇인데요. 자, 정해진 대화가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 흐름에 맞춰서 대화가 가능한 AI라고 해요. 자, 잠깐 영상 보시죠. 자, 저런 연애 상담도 하고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大丈夫かな。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いるんだし、大丈夫だよ。聞いてみて。 자,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랑 표정이 상당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 또 타이머 설정 실패했다고 저렇게 우울한 표정도 짓고요. 자, 실제로 저 로봇이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정산 판매 가격은 약 45만 원 정도. 자, 근데 문제가 이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로봇을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월 이용료를 10,000원씩 꼬박꼬박 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반려 로봇은 다 이렇게 월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클라우드 처리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 비용을 꼬박꼬박 내게 된다면 업그레이드도 꼬박꼬박 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자, 제가 미래형 생활비 8이라고 전에 공개한 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반려 로봇 같은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게 된다면 매달 반려로봇 동거 비용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수익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상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 들어있는 나의 반려로봇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달 돈을 내라. 거의 깡패가 돈 뜯어가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에 트럭이 쓰러져 있는데 테슬라 모델 3가 와서 디립다 박습니다. 아니, 왜 멈추지 못하고 저렇게 박아버렸을까요? 자, 지난 6월 1일 대만의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였고요.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설정을 해 놨다고 해요. 그리고 110km 속도로 지금 오토파일럿이 주행을 하는데 트럭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보통 센서가 있기 때문에 멈추는 게 당연한 것인데 저렇게 큰 것을 보지 못했다? 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만, 자,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술의 배신. 자, 지금 자동화가 상당히 큰 화두인데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홈 IoT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를 시켜두면은 그게 완벽하게 작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계라는 것은 오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자동화를 시켜두면 이렇게 기술한테 배신을 당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배신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화라는 것이 정말로 이롭기만 한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에서 3D 고화질 서울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저 프로젝트의 이름이 항공사진 기반 서울시 3000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약 25,000여 장의 항공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2D 이미지를 3D 모델로 복원시킨 거예요. 약 30일간의 프로세싱 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 정말로 헬기 타고 지금 찍고 있는 것처럼 지도가 굉장히 사실적이죠. 자, 저 지도를 만드는데 AI 모델링도 많이 이용이 됐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저러한 고해상도의 3D 사진이 어디에 필요하느냐?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택배, 드론 택배를 이용할 때는 저런 3D 정밀 지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런 지도가 앞으로 잘 이용이 될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 6월의 화제 영상이었습니다. 네, 6월에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통계청에서 201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작년에 5,170만 명 정도로 조금 늘었고요. 자, 이 수치는 2028년까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감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20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8년까지 조금씩 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2018년 0.98명에서 2019년에는 0.92명.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이별로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는데요.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가 있었는데 자, 10대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만 자녀가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60대 이상은 80% 이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별로 안 필요한데요? 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 더욱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교사 한 명이 가르치는 학생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숫자를 보시게 되면 2000년에 비해서 2019년 그 숫자가 절반이 됐어요.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구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했던 가구수는 무엇이었냐? 2017년에 이어서 역시나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1, 2인 가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인 이상의 가구 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가 아주 흥미로웠는데요. 대한민국의 범죄율은 과연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자, 뉴스만 보면 계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범죄율은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여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자, 다음 소식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뉴스 편집 인력을 AI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례 많지 않거든요. 자, 해외 매체들에서 많이 기사를 다뤘고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원래 MS에서 뉴스 편집 인력이 전 세계 800여 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뉴스 선별하고 노출하는 거. 자, 그러니까 포털에 뉴스 이렇게 큐레이션하는 그런 업무를 800여 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 영국 등지에서 77명을 해고를 하고요. 그 자리를 6월 말까지 AI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큐레이션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잘 될까요? 한 달도 되기 전에 사고를 쳤습니다. 자, 리틀 믹스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중에 멤버 제이드 설웰, 저 좌측에 있는 멤버가 그 인종차별에 대한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보내려고 했더니 사진을 딴 멤버를 가져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같은 그룹의 멤버인 오른쪽에 있는 리엠 피노크. 자, 그래가지고 기사가 이렇게 잘못 나갔다고 합니다. 내용과 사람을 잘못 매치를 시킨 거예요. 자, 이게 왜 벌어진 일이냐면은 지금 AI가 유색인종을 구별하는 데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백인분들 엔지니어가 많고 백인들 사진을 AI 데이터 학습 자료를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게 사소해 보이겠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칫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거예요. 흑인이 다 거기서 거기로 생겼지, 다 비슷하게 생겼지, 뭐 달라?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 올라간 사진은 바로 삭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AI가 잘 작동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SK그룹 그 온라인 강의 촬영을 했는데 끝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AIDT란 무엇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5살짜리 꼬마이다. 자,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케어를 해줘야 되고 많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던 걸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드론에 있어서 6월 달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자, 올 초에 현대자동차에서 저런 드론 택시 컨셉 영상을 선보였죠. 앞으로 한국에서도 저런 드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몇 년 안에 저게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국 정부에서 한국형 도심 항공비행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히 보실게요. 자, 일단 2024년까지 인천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코엑스까지 실증 노선을 지정해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공항까지, 공항부터 강남까지 연결을, 하늘길을 연결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진짜로 돈 주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5년 안에요. 자, 그래서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비용이 문제잖아요. 초기에는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 40km 거리 한 11만 원 정도면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택시 비용이 한 2배 조금 넘는 비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35년부터는 아예 조종사가 없는 자율비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 안에는 사람이 직접 드론 택시를 조종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교통이 혼잡한 수도권 사회적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로드맵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자, 드론 택시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제대로 그 기간 안에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 유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드론 택배가 시범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일단 GS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GS 편의점 그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를 주유소, GS 칼텍스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배달을 한다고 하고요. 도시락이라든지 음료수 등 약 2kg 정도의 물건을 배송한다고 합니다. 자, 1km 거리 배송하는데 한 5, 6분 정도가 걸렸는데 뭐 오토바이로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1km인데 왜 그렇게 오토바이로 오래 걸린지 전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당분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자, 정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도서 산간 지역, 그러니까 좀 낙후된 지역 같은 곳에서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도시 외곽, 그리고 그다음에 도심 지역으로 서서히 그 확대를 해갈 예정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역시나 좋은 건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소식인데요. 구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윙이라고 하는 드론 택배 서비스. 자, 버지니아 주에서 도서관 책 대여를 하는 데에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만 박혀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의 도서관 책을 저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해주는 시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해요.
자, 드론이 조금씩 우리의 일상으로 더욱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새로운 뉴스들이 있는데요. 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는 것은 저런 킥보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그 라스트 마일을 이용하는 뭐 전동 스쿠터, 킥보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일단 신제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본에서 6월 9일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워크카라는 제품입니다. 자, 저 조그만 거에 올라타가지고 저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꽤 신박해 보이죠? 자, 원래는 2016년에 첫 선을 보였었는데 2020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덕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괜찮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은 크기가 13인치 노트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게가 3kg 정도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 안에. 최고 속도는 시속 16km 정도, 1회 충전 시 7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도 경사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괜찮죠. 근데 자, 80km까지 탑재가 가능하니까 이거 꽤 덩치 있으신 분들은 못 한다는 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이 궁금하시죠? 가격은 200만 원.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꽤 비싼데, 자,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본 사이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동 킥보드라든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많이 생겨나면서 저는 조금 불안해진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닐 때도 킥란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고라니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해가지고 운전할 때나 길거리 다닐 때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2월 10일부터 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도로 다닌다든지 차도로 다니는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운전면허가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데 13세 미만 어린이는 그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미난 소식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모든 교통수단을 넷플릭스처럼 구독하게 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 서비스의 이름은 마카롱 패스라고 하고요. 자, 넷플릭스처럼 구독료를 매달 내게 되면은 버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서울 경기권 거주자들을 한정을 해가지고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카롱 패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이런 전동 킥보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일상생활 안으로. 또 좀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엮어서 보여드리자면은, 현대자동차에서는 앞으로 2021년부터 출시하는 신형 전기차에 저러한 전동 킥보드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옵션으로. 그래서 전기차가 이동할 때 저런 전동 킥보드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회 충전 시 20km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최고 속도는 20km 정도로 제한을 시켜놨다고 해요. 무게가 7.7kg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안에 저렇게 탑재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저런 방식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6월 달에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6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소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NBA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NBA 선수들한테 지금 코로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스마트 반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스마트 반지의 정체는 오라링이라고 하는 반지가 되겠고요. 핀란드 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잠깐 또 살펴보자면은, 이 자그만한 것이 수면, 맥박, 움직임, 심장 활동, 온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우리 돈은 한 3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자, 이게 왜 좋냐면은 늘 끼고 있다가 사람이 미처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얘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온도 변화라든지 그런 걸로 코로나의 증상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NBA가 7월 30일부터 재개를 하는데 그 안전 조치 중에 하나로 이것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 실용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독감과 코로나 자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자, K-팝 열풍 세계적으로 엄청난데요. 온라인 콘서트로 계속해서 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투어는 못 다니지만 저렇게 온라인 콘서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방방콘이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SM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라이브라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꽤 쏠쏠했다고 합니다. 다음 방탄소년단의 방방콘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자, 무려 107개 지역의 사람들이 동시에 75만 명이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콘서트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5만 명 정도의 스타디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5회 공연을 순회한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라고 해요. 자, 대신에 티켓 가격은 좀 저렴하죠. 회원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비회원은 39,000원이니까 뭐 평소 가격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접속자가 있다 보니까 티켓 수익만 추정을 하기로는 250억 정도, 1회 공연에 이렇게 벌어들였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칠성사이다, 필라, 서울시 등 광고가 콘서트 중간에 2차례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광고료가 또 얼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고, 일반 콘서트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6개의 멀티뷰 화면을 사람들이 이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멤버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관객과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접속을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더욱더 자세히 멤버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들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으로 많은 것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오프라인 환경, 우리의 생활도 코로나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일단 헬스장. 자, 미국의 한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장벽 같은 큐브를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저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진행이 된 요가 수업 현장이에요. 저런 돔 같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건데, 자, 앞으로 저런 뭐 큐브라든지 돔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호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 새로운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또 베를린 앙상블 극장 같은 경우에는 좌석의 숫자를 저렇게 많이 확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좌석을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저렇게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자동차를 이용하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입지 설명회를 한국에서 저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진행했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자,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아주 골 때려요. 미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드라이브-스루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 오면은 보톡스 놔주고 딱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차가 참 유용하게 쓰고 있죠. 자,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은 지금 택시 5대 중 1대가 손님 대신에 음식을 배송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의 손님 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한시적으로 택시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해요. 자, 일본도 상당히 택시 업계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바닷가 계획하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자, 프랑스 남부의 해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로프를 설치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떻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휴가를 가실 때요, 해변에 가실 때 일단 예약제를 일부 해변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전남 지역에서는 예약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수욕장에 붐비는 정도는 이제 홈페이지 접속하시게 되면은 빨강, 노랑, 녹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변에 갔을 때도 1, 2m 간격으로 파라솔이라든지 차양막 같은 것들을 떨어뜨려서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거. 자, 물 나오면 이제 마스크부터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거부터 써야 된다는 건데, 와, 이거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자, 마스크를 안 쓴다고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체온 검사를 한 다음에 체온 검사 정상이 나오면은 안심밴드를 차고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샤워실 이용하실 때도 샤워기를 이제 중간중간마다 밸브를 잠가 둔다고 해요. 그래서 샤워할 때도 인원수 자체를 제한한다고 하고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에 빨간 우체통을 설치해둬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을 넣어둘 수 있도록 한대요. 자, 왜 그런 일을 하냐면은 해운대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빨간 우체통에 있었던 명함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해운대 며칠에 환자가 있었으니까 검사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 하고요. 또 해수욕장의 여름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것들은 대부분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요. 화려한 여름 축제는 올해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외여행 그리고 지역 이동을 할 때는 면역 여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면역 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 음성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체 보유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지 이동을 좀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명서를 보유하게 되면 격리 기간을 14일이 원래 정상인데 5일에서 10일까지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도 항체 검사를 한 다음에 면역 여건을 발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면역 여건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각 언론들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비윤리적이지 않냐라는 건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항체 지속기간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항체가 생기면 그게 3개월이 가냐 3년이 가냐 모른다는 거고요. 항체가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검사를 받지 못하는 그 소외계층. 자, 항체 검사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이제 이동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소외계층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우려도 있어요. 항체를 위해서 일부러 병에 걸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분명히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의료 기록이라든지 동선 추적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과연 면역 여건들이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코로나 소식이에요. 독일의 사례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이 상당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있어요. 독일에서 팬데믹 때문에 성고정관념을 되살리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잖아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여성들이 집에 머문다는 겁니다.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에 머무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미래 상황들을 계속 가속시키는 측면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성 역할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평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다 오프라인을 멀리하고 온라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속에서 이제 적응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코로나가 우리 일상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생활 방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6월 달에 있었던 주요 미래 뉴스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유용한 소식들이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달 또 마지막 주 토요일에 7월에 주요 미래 뉴스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